7년 전 소연이와 결혼하기 한 달 전의 일이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읽고 있었다. 도영아, 내가 결혼할 때는 반드시 혼인계약서를 써라. 아버지처럼 당하지 마라. 아버지는 어머니의 외도 때문에 10년을 고생하셨다. 증거도 없고 법적으로도 애매한 상황에서 그저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임종 직전까지 미안하다, 도영아라고 하셨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 역시 대학 때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완전히 당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데이트비를 댔는데 알고 보니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그때의 배신감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래서 결정했다. 더 이상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서연이에게 말을 꺼낸 건 주말 오후였다. 그녀는 내 원룸에서 쇼핑몰 상품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다. 35살 나이답지 않게 여전히 어려 보이는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집중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소연아, 우리 결혼하기 전에 하나 정할 게 있어. 응? 뭔데? 혼인계약서 쓰자. 손이 멈췄다.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계약서.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야. 서로를 보호하는 거지. 소연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내 앞에 섰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져 있었다. 도영아, 지금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바람 피울까봐 걱정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알잖아.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아버지의 유언도 있었고 내 경험도 있었다. 무엇보다 소연이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하고 싶었다. 소연아, 내가 과거에 많이 당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이건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지키는 방법이야. 무슨 내용인데? 계약서 초안을 꺼내 보여줬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만들어둔 것이었다. 주요 조항은 간단했다. 혼인 기간 중 외도 시 3천만 원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시 과실 비율 반영. 소연이는 한참 동안 종이를 들여다봤다. 그녀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당황, 화남, 그리고 마지막에는 체념 같은 것. 정말 이거 안 하면 결혼 안 할 거야? 응, 미안해. 정말 답답하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런 걸 왜 써야 해. 하지만 결국 그녀는 서명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계약의 의미는 이해하는 것 같았다. 다만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도영아, 나는 정말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이 종이가 쓸모없는 휴지가 되길 바라. 그때는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다. 공증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와 서류를 금고에 넣으면서 생각했다. 이게 정말 쓸 일이 있을까? 소연이는 똑똑하고 사업도 잘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 사람은 변한다.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7년이 지난 지금 그 종이를 다시 꺼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변화는 미묘했다. 결혼 6년 차 소연이가 갑자기 운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신호였다. 평소 몸매 관리에 무관심했던 그녀가 어느 날 피트니스 센터 등록했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단순히 건강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3번씩 생겼다. 운동 시간치고는 너무 길었다. 게다가 돌아올 때마다 샤워를 하는 적이 없었다. 머리카락이 촉촉하지도 운동 후 특유의 땀 냄새도 나지 않았다. 오늘은 좀 늦었네? 응. 개인 PT도 받고 했더니 시간이 오래 걸렸어. 개인 PT. 그 말이 첫 번째 경고등이었다. 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보니 평소 사람들의 패턴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 임차인들의 생활 리듬, 결제 패턴, 행동 변화를 통해 임대료, 연체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눈으로 소연이를 봤을 때 뭔가 달라졌다는 것이 확실했다. 두 번째는 휴대폰이었다. 예전에는 화장실 갈 때도 테이블에 그냥 두고 갔는데 이제는 어디든 들고 다녔다. 메시지 알림음이 울려도 즉시 확인하지 않고 한참 후에 슬쩍 보는 모습도 수상했다. 누구한테 연락 많이 오네? 고객들이야. 요즘 쇼핑몰 문의가 많아서. 하지만 밤 11시에 오는 고객 문의는 없다. 세 번째는 카드 내역이었다. 매월 정리하는 가계부에서 발견한 것인데 강남 쪽 카페와 레스토랑 결제가 부쩍 늘었다. 그것도 2인분 금액으로. 피트니스 센터는 우리 집 근처인데 왜 강남까지 가서 식사를 하는 걸까? 나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아버지처럼 의심만 하다가 병들고 싶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먼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소연이는 내가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모른다. 3주치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혼자 있을 때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있었다. 오늘 못 가.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내일은 괜찮을 것 같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부드럽고 애교 섞인 톤이었다. 나한테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그런 목소리. 그 다음은 SNS였다. 소연이의 인스타그램에 피트니스 관련 사진이 부쩍 늘었다. 운동하는 모습, 건강한 식단, 그리고 오늘도 PT 열심히 같은 해시태그들. 하지만 이상한 건 사진 속 피트니스 센터가 우리 동네가 아니라 강남 쪽이라는 것이었다. 댓글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석진쌤이라는 계정에서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런 식으로 달아놓은 것들. 프로필을 들어가 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트레이너였다. 팔로워 3만 명의 잘생긴 얼굴,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전형적인 SNS 인플루언서 타입이었다. 그의 계정을 천천히 살펴봤다. 고객들과 찍은 사진이 많았는데 그 중에 소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회원님과 함께, 라는 멘트와 함께. 하지만 두 사람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웠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소연이가 오늘 PT 있어서 좀 늦어라고 말하고 나간 날. 나는 강남 쪽 피트니스 센터 근처에서 기다렸다. 오후 7시쯤 소연이가 나타났는데 혼자가 아니었다. 석진이라는 그 트레이너와 함께였다. 두 사람은 피트니스 센터 주차장에서 차로 이동했다. 석진이 운전하는 SUV 조수석에 소연이가 탔다. 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보였다. 손을 맞잡고 얘기하는 모습, 소연이가 환하게 웃는 표정, 결혼 후 나한테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표정이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화질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과 친밀한 분위기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소연이를 기다렸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PT 끝나고 친구들이랑 간단히 저녁 먹었어. 늦어서 미안해.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소연이가 잠든 후 서재로 가서 금고를 열었다. 7년 전 그날 이후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서류가 거기 있었다. 혼인계약서.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정말 이날이 올 줄은 몰랐다. 소연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녀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한다. 감정도 변한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 준비해놓길 잘했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었다. 월요일 아침 소연이가 쇼핑몰 상품 촬영 때문에 외출한 사이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우리 가족이 20년 넘게 거래해온 김정은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계약서와 증거 자료를 종합해보니 승소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혼인계약서가 공증까지 되어 있어서 법적 효력이 확실하고요. 45세인 김 변호사는 차분하고 정확한 말투로 설명했다. 그녀는 이런 사건을 수십 건 다뤄본 베테랑이었다. 다만 위자료 3천만 원이 과도하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근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근거가 더 필요한가요? 불륜 기간, 횟수,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도 좋지만 직접 대화를 통해 인정받는 내용이 있다면 더 확실해집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냉정하게 사실만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날 저녁 소연이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아마 오늘은 석진과 만나지 않았나 보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쇼핑몰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다. 소연아. 응. 나는 서재에서 가져온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혼인계약서, 사본과 지난 한 달간 수집한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소연이의 얼굴색이 변했다. 계약서를 보는 순간 뭔가 직감한 듯했다. 이게 왜 갑자기 여기 있어? 내가 이 선을 넘었으니까. 파일에서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다. 석진과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 SNS 메시지 캡처본들. 소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영아, 이건 언제부터였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PT 받으면서 가끔 얘기하는 사이였어. 여전히 거짓말이었다. 나는 블랙박스 녹음 파일까지 준비해뒀다. 3개월 전부터 통화 내용까지 다 있어. 거짓말하지 마. 그제서야 소연이가 고개를 숙였다. 35살 나이에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한때 헷갈렸던 거야. 얼마나 자주 만났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3개월 동안?
계산해보니 대략 30회 정도였다. 이 정도면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불륜관계였다. 도영아, 정말 미안해. 이제 완전히 정리할게. 다시는 안 만날게. 하지만 너무 늦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이미 위반했다. 게다가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할 수 없었다. 소연아,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야. 넌 도장 찍었어. 계약대로 하자. 설마 정말로 그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 왜 안 써?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 7년 전 계약서를 쓸 때부터 이미 각오한 일이었다. 도영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정말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 기회 한 번만 더 줘. 기회는 7년 동안 매일 있었어. 내가 선택한 거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김정은 변호사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다. 혼인계약서상 위자료와 별도로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은 보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에서 인정되니까 전체적으로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진에게는 별도로 연락했다. 그의 휴대폰 번호는 소연이 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문소연 씨. 남편 하도영입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할 일이 있습니다.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네. 무슨 일이신지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스타벅스 어떠세요? 다음날 약속 장소에서 만난 석진은 생각보다 어려 보였다. 34세라고 했는데 20대 후반 같았다. 피트니스 트레이너답게 좋은 체격이었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소연이와 어떤 사이인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냥 고객이었는데 조금 가까워진 거예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게 조금 가까워진 건가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소연이가 기혼자라는 거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알고도 계속 만났군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죠. 그때서야 석진이 고개를 들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법적 책임이요? 상간자 위자료 소송입니다. 2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2천만 원이요? 저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이 실감나지 않았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부부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려서 또다시 당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다. 소장을 접수한 게 3월이었는데 첫 번째 변론기일이 잡힌 건 5월이었다. 그 사이 소연이와 석진 측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미 선을 넘은 이상 끝까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소연이는 처음 며칠은 울면서 사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달라졌다. 35살 나이답게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도영아, 정말 끝까지 갈 거야? 4천만 원이 말이 되는 금액이야? 우리 결혼 7년 하면서 내가 버린 시간은 계산 안 하고? 이때부터 소연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오히려 나를 원망하는 톤으로 바뀌었다.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해.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또다시 당할 수 있다. 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사실과 계약만 있을 뿐이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상대방 변호사는 예상했던 주장을 했다. 혼인계약서의 위자료 조항이 과도하다는 것. 그리고 혼인관계가 이미 소원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박했다. 혼인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자유의사로 작성하고 공증한 유효한 계약입니다. 또한 불륜 이전까지 부부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은 제출한 증거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난 2년간 부부 공동계좌 입출금, 내역, 가족 여행, 사진, 주변 지인들의 증언까지 준비해뒀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부부였다는 증거들이었다. 석진의 경우는 더 간단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고의성과 지속성만 입증하면 됐다. 3개월간 지속적으로 만났고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것이 명백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석진이 직접 출석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왔지만 어색해 보였다. 평소 운동복만 입던 사람이라 그런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재판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쓰럽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판사는 양측 주장을 들은 후 명확하게 판단했다. 혼인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이 명백합니다. 또한 상간자의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도 인정됩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소연이에게는 계약 위반에 따른 위자료 2,500만 원, 석진에게는 상간자 위자료 1,500만 원, 총 4천만 원이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묘한 기분이었다. 승리했다는 느낌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7년 결혼 생활이 4천만 원으로 정리되는 게 이상했다. 석진은 판결 후 나에게 찾아와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돈은 언제까지 마련할 수 있어요?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대출 받아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34살 트레이너에게 1,500만 원은 큰 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그의 선택이었다. 소연이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사업을 하는 사람답게 현실적으로 접근했다. 집 담보로 대출 받을게.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니까.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다. 7년 전 계약서에 서명할 때의 그 불쾌한 표정과 비슷했다. 미안해, 도영아. 정말 미안해. 마지막에 한 번 더 사과했지만 이미 우리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이 생겨 있었다. 한 달 후 계좌에 4천만 원이 입금됐다. 소연이가 2,500만 원, 석진이 1,500만 원. 정확히 판결문대로였다. 돈을 확인하면서 생각했다. 이게 정의인가? 복수인가? 아니면 그냥 계약 이행인가? 아마 세 가지 다일 것이다. 7년 전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계약서를 썼을 때는 이런 날이 정말 올 줄 몰랐다. 하지만 왔고 나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냈다. 소연이는 그 다음 주에 짐을 싸서 나갔다. 이혼 절차는 조용히 진행하기로 했다. 더 이상 싸울 이유도 없었다. 빈집에 혼자 남아서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내게 무슨 의미인가? 승리했지만 쓸쓸했다. 그리고 동시에 후회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때로는 단호하게,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혼이 확정된 건 가을이었다. 법정에서 마지막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소연이는 끝까지 담담했다. 35세 나이에 이미 체념한 듯 보였다. 마지막 인사도 간단했다. 잘 살아, 도영아. 너도. 7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와 정리할 것들이 많았다. 소연이가 가져간 것보다 남겨진 것이 더 많았다. 그녀의 화장품, 옷까지, 쇼핑몰 관련 서류들 하나씩 박스에 담으면서 생각했다. 이 물건들도 한때는 우리 삶의 일부였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 묘소에 가는 것이었다.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다. 계약서를 썼던 것, 배신당했던 것, 그리고 끝까지 법적으로 해결한 것까지. 그때 유언 안 해주셨으면 저도 아버지처럼 당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소 주변의 낙엽들이 흩날렸다. 아버지가 답하시는 것 같았다. 돌아오는 길에 임대 건물들을 둘러봤다. 이혼 후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소연이와 함께 살 때는 가정에 신경 쓰느라 제대로 확장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었다. 새로운 건물 매입을 검토하면서 만난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했다. 사장님, 요즘 젊은 사람들 이혼 참 많아요. 신혼부부가 집 사더니 1년도 안 돼서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은 혼인계약서 쓰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더라고요. 사장님처럼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현명한 거죠.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다. 더 이상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몇 달 후, 대학 동창 모임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최근에 결혼한 후배가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형, 혼인계약서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요.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해줬다. 감정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진짜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쯤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형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다행히 써놨더라고. 그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다. 38세 기혼자의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하는 눈빛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서재 책상에 앉았다. 요즘 새로운 일들이 늘어나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많아졌다. 임대차 계약, 건물 매매 계약, 시공업체와의 계약 등등 모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서명하면서 느끼는 게 있었다. 계약이라는 것의 중요성, 감정이나 말보다 훨씬 확실하고 공정한 것.
서랍을 열어 새로운 서류를 정리하다가 눈에 띈 것이 있었다. 김정은 변호사가 참고용으로 준 최신 혼인계약서 양식이었다. 예전 것보다 훨씬 세밀하고 현실적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재산분할 기준, 양육권 조항, 각종 위반 시 배상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내가 7년 전에 썼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였다. 문득 생각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이런 계약서가 필요할 것이다. 그때는 더 신중하게,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본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짓말도 듣지 않는 평온한 일상. 가끔 소연이 생각이 날 때가 있다. 그녀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석진과는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다.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요즘 주변에서 소개팅 얘기가 종종 나온다. 38세 이혼남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한번 결혼을 경험해봤으니 더 성숙할 거라는 기대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거절하고 있다. 준비가 안 됐다. 정확히는 준비물이 안 됐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